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3.1 운동하고 1910년대를 1920년대 좀 볼 수 있다면 빠르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3.1 운동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시 우리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요 탑골공원에 다 시민들하고 다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하고 만세 시위를 주도하기로 했는데 민족대표 33인은 따로 자기들끼리 태화관이라고 하는 요리집이죠. 거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다음에 스스로 종로경찰서에 연락을 한 다음에 연행되어 가죠. 그래서 잡혀 들어갔고요. 그래서 남아있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안 오고 그냥 기다리다가 갑자기 한 학생이 뛰어올라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니까 같이 낭독하면서 만세 시위가 전개되게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고요. 자, 태극기 달랑 들고 열심히 만세 아주 평화적으로 외쳤던 이 시위에 일본은 총칼로서 강력하게 진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아주 대표적인 학살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게 화성의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거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가둬놓고 둘러싸서 총으로 다 쏴버리고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불까지 다 질러버렸죠. 자, 그 외에도 국외에서 뭐 만주에서나 뭐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미국 이런데 필라델피아 이런 데서도 이제 만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3.1 운동은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죠. 한 겁니다만 전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일어난 거족적인 항일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 우리의 독립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이제 통일된 지도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게 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통치 방식을 변하게 하는데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대 무단 통치에서 1920년대 문화 통치로 모습을 바꾸게 되죠. 그 다음에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중국의 5.4 운동 그리고 인도의 간디가 주도했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있죠. 이런 민족 운동에도 아주 큰 자극을 주게 됩니다. 3.1 운동 피해 사항은 이렇게 됩니다. 참여 인원은 전 국민의 10% 정도가 참여했고요. 사망자 수는 7,500명, 부상자는 15,000, 16,000 정도 되겠죠? 피검자, 그러니까 잡혀간 사람입니다. 46,948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한성정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로 통합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칭을 따랐고요. 위치도 상하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상하이에 위치했던 건 당시 외교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외교 독립론에 따랐던 것이고요.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휘가 선출됩니다. 한 가지 봐둬야 될 점은 공화정 체제였다. 민주공화정. 그리고 상권분립을 얘기했던 민주정부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임시정부는 이렇게 있다가 하나로 상하이 쪽에 통일이 된 것이고요.
자, 이어서 1920년대 한번 보겠습니다. 1920년대는 문화통치, 뭐 문화정치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말이 좋아서 문화통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친일 세력 육성을 통한 민족 분열 통치였다고 보면 되겠고요. 기존의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경찰 관서랑 그리고 경찰의 수를 더 늘려서 훨씬 더 감시와 탄압이 더 심해졌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종의 뭐 일부 자유를 좀 허용하죠. 기존에 정치적인 자유가 전혀 없었는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조금 허용해 주면서 신문 이런 것들이 발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창간되기도 했고요. 문간 총독을 임명 가능하도록 바꿉니다. 하지만 해방될 때까지 문간 총독이 임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명분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경제 수탈 계획으로는 대표적으로 산미 증식 계획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량, 그러니까 쌀이죠. 쌀미자입니다. 쌀의 생산을 증식, 늘리는 계획이라고 하는 뜻인데 실제로는 우리의 쌀을 수탈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추진했던 건 당시 이제 일제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업화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몰리게 됐고요. 그래서 농촌에서 당연히 인구가 줄고 이러면서 쌀 생산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 쌀 부족 문제, 쌀값이 막 폭등하거든요. 그래서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선에서 우리가 쌀을 가져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져오려면 쌀 생산량을 좀 늘려야겠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식량 생산이 조금 늘긴 합니다. 우리 그래프 봤죠? 근데 증상량보다 더 많은 쌀을 수탈해 갔다라고 하는 게 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뭐 식량 증산하는 요 비용을 농민들에게 부담시켰고요. 그래서 극빈층이 굉장히 늘기도 하고 조선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열심히 농사 짓고 더 식량 생산도 늘었는데 오히려 식량 사정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이죠. 자, 하나하나 보면 이렇습니다. 또 우리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신문 여기 이제 엄격한 검열 이런 제도가 강화됐다는 점 받으면 되겠고 미국 수탈 계획이다 라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20년대 국내의 항일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920년대는 전국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좀 전래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 지식인층 중심으로 사회주의가 좀 확산이 됐고요. 그래서 항일운동 세력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좀 나뉘게 돼요. 그리고 사회주의가 내세웠던 요 이념에 따라 특히나 농민, 노동자, 그리고 청년, 뭐 여성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개가 되는데 1920년대 대표적인 쟁의라고 볼 수 있는 게 노동자 같은 경우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농민 운동 같은 경우는 암태도 소작쟁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노동자나 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생존권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운동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잘 살게 해달라. 우리도 너무 힘들다. 노동 조건이나 뭐 소장료가 너무 높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컸는데 이것들이 이제 일본인 지주 그리고 일본인 기업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초점이 맞춰지면서 민족적 차별로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제 타도 이런 거 내세우면서 항일운동으로 점차 발전하게 됐다라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받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 앞서 봤던 애국계몽 운동과 마찬가지로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운동인데 대표적으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었습니다. 고등교육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대학의 입학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만 일본이 방해해서 실패했고요. 대신 만들어준 게 경성제국대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조선인들에게만 입학을 허용하는 듯 여전히 차별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성제국대학에서 일본인 다 교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일적인 요소가 훨씬 많았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물산 장려운동,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국산품 쓰자 운동입니다. 국산품 애용하자라는 운동인데 일본이 이제 기업 진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조선인들의 이제 민족 자본이 너무나도 좀 발전하기 힘들어서 우리 물건을 우리 조선인들이 사용하자라는 운동이 시작된 것이고요. 평양에서 조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물산 장려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만 일본이 방해하면서 결국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촌계몽운동도 일어납니다. 언론기관이 이제 주로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뭐 문자 보급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화로드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농촌 계모 운동이 일어났다. 이거는 자세히 우리 걸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운동 보겠습니다. 60만세 운동이라고 고종의 장례식 때 우리 3.1 운동이 있었다면 1920년대에는 이 순종의 장례식 때 맞춰서 60만세 운동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기존에 사전에 좀 발각이 되면서 실패했고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잡혀갖고 나머지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하면서 꽤나 크게 일어났던 60만세 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실패하게 되지만 좀 의미가 있는 게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만든 운동이다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신간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간해를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1920년대 자치운동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완전한 독립이 아니고 독립을 포기하는 겁니다.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자치권이라도 가져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사실 이걸 부추겨서 민족 분열을 깨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요거에 찬성했던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치론자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광수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랑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신간회라고 보면 돼요. 신간회는 전국의 지회를 뒀고요. 그래서 순회 활동하고 뭐 강연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만 일본이 방해를 해서 결국은 해체가 됐고요. 신간회 하면 꼭 같이 기억을 해야 될 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한번 보면 1929년 11월 3일에 일어났습니다. 11월 3일은 학생의 날로 우리 기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운동 때문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당시 이제 그 광주발 통학열차에서 한국인 여학생을 일본인 남학생이 희롱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충돌을 하면서 패싸움이 일어난 그런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런 패싸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민족적인 차별, 일제 타도 외치면서 항일운동으로 발전을 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발전하게 된 거는 신간회가 지원을 하면서 발전을 한 것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독서회 이런 걸 통해서도 발전하게 됩니다.